당신은 매일 같은 식사를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여 당뇨 합병증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합니다. 혈당이 가끔 높아도 그 작은 반복이 혈관과 신경을 서서히 상하게 합니다. 과학적 사실, 지속적인 경미한 고혈당도 장기적으로 조직 손상을 일으킵니다. 세 가지 간단한 자가 점검을 지금 해보세요. 식사 후 2시간 내에 졸리거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나요? 발끝이 차갑거나 감각이 둔해진 적이 있나요? 소변 횟수나 갈증이 평소와 달라졌나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전 세계 당뇨 환자의 약 50%가 합병증의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진행됩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올바른 하루 루틴 하나로 합병증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3세의 김 어르신은 늘 나는 건강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끝의 저림과 밤중 잦은 배뇨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몇 달 뒤 검사에서 초기 신경병증 징후가 나왔고 우리는 식사 순서와 짧은 아침 운동을 도입했습니다. 3달 후 감각이 돌아오고 에너지도 회복되었다고 웃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작은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직관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정상이라면 안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체중이 정상이라도 내장 지방이나 근육 감소가 있으면 합병증 위험이 올라갑니다. 즉, 숫자 한 줄, 제 체중만 보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어떤 개입이 가장 우선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는 식단 변화가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근력 유지와 일상활동, 증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두 의견이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식사와 움직임은 서로 보완하며 함께 작용합니다. 당신의 몸도 그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간단한 비유 하나 드릴게요. 혈관은 작은 관으로 이루어진 수도관과 같습니다. 설탕이 잔류하면 녹이 생기듯 혈당이 반복되면 혈관벽에 미세 손상이 쌓입니다. 다행히도 녹을 닦아내는 것처럼 규칙적인 관리로 손상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식사 순서의 간단한 공식, 아침 10분, 루틴의 정확한 구성 비율, 그리고 가장 흔히 하는 실수 5가지는 합병증을 막는 데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 영상의 중반부에서 해당 공식과 비율, 실수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지유도, 이후에 나올 구체적 비율과 실수 항목을 기대하세요. 짧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일상에서 바꿀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 답을 생각하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혈당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위험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은 혈당 수치 한 줄을 보고 안심하거나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숫자 하나만으로 모든 위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작은 변동도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혈관 기능을 저하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반복이 결국 신장, 눈, 신경, 심장에 누적 손상을 남깁니다. 당신의 몸은 소리 없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식후 약간의 어지러움이나 졸음, 가벼운 피로감은 단순한 휴식 부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각은 혈당 변동이 만든 작은 파문입니다. 그 파문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파도가 되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감각으로 느끼는 변화는 아주 미세할수록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반전되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이 혈당이 극단적으로 높을 때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상 범위 내에서도 잦은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 합병증 위험이 올라갑니다. 즉, 평균 수치가 괜찮아 보여도 변동성이 높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혈관과 신경이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진은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 급등을 제일 먼저 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포도당의 급격한 상승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곧 합병증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반면 다른 연구진은 전체 생활 습관, 특히 근육량 유지와 규칙적 활동이 더 근본적이라고 말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지 못하면 혈당 조절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입장이 모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등을 줄이는 행동과 근육을 지키는 행동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식사를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천히 씹고 야채를 먼저 먹습니다. 다른 사람은 음료부터 마시고 빵을 먼저 먹습니다. 혈당 곡선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몸은 그 차이를 느끼고 반응합니다. 이처럼 식사의 순서와 속도는 혈당의 즉각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당신의 지난 일주일 식사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음식을 섞어 먹는 방식, 식사 속도, 단 음료의 빈도,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더 큰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떠오르는 하나를 메모해 두세요. 그 행동을 바꾸면 다음 섹션에서 배울 구체적 실천법과 연결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숫자에 대한 집착이 때로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혈당기 숫자에만 집중하면 생활 전반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예컨대 발의 감각 저하, 밤중 뱃뇨 증가, 잦은 피로 같은 비수치적 신호들이 합병증의 초기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환자에게 묻습니다. 숫자 외에 몸에서 뭐가 바뀌었나요?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작은 변화를 기록하면 큰 그림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용적인 포인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식사 직전 단 음료 한 잔을 마신 뒤 바로 밥을 먹는 행동은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신 물 한 컵과 야채 한 접시를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의 속도와 폭이 줄어듭니다. 이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루 중 어떤 순간에 당신의 혈당이 가장 불안정하다고 느끼나요? 아침, 식후, 저녁, 아니면 밤인가요? 그 순간에 맞춘 작은 변화가 다음 단계에서 매우 강력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발끝에서 먼저 나타나는 미세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감각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구체적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손에 잡히는 실천법으로 이어집니다. 발끝의 감각은 당신 몸이 보내는 초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작은 신경섬유는 혈당의 반복적 자극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면 이미 미세한 손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말초신경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떨어져 감각 이상이 생깁니다. 이 과정은 천천히 그러나 되돌리기 어렵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조금 절인 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초기 신경병증 환자의 상당수는 증상을 경미하게 여겨 치료를 미룹니다. 간단한 자가 검사로도 조기 이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말을 신었을 때 한 발이 더 조이는 느낌, 발바닥이 평소보다 더 무딘 느낌, 걸을 때 발끝에 감각이 둔해지는 감각은 모두 중요한 신호입니다. 매일 아침 손전등으로 발바닥을 살펴보듯 신체의 작은 변화를 관찰하세요. 학계에서는 신경병증의 조기 진단 방법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정기적인 신경전도, 검사와 피부의 작은 감각 검사, 샘스 와인스타인 모노필라멘트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일상에서 환자가 직접 하는 모니터링과 생활 습관 개입이 더 현실적이며 비용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진료에서는 두 방법 모두 중요합니다. 검사를 통해 객관적 지표를 얻고
일상 모니터링으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 사실을 드릴게요. 발이 차가운 것만으로는 혈액순환 문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자는 발이 따뜻한데도 감각이 심하게 둔해져 있었습니다. 이는 피부 온도와 신경 손상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온도만 보지 말고 촉감과 통증, 감각의 균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잠깐 멈춰 질문에 대해 보세요. 당신은 최근 몇 주 동안 발의 감각이나 걷는 느낌의 변화가 있었나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행동을 촉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 떠오른 것이 있다면 메모해두고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꼭 말씀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5분씩 발끝과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간단한 발목 돌리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말초 혈류가 개선됩니다. 또한 적절한 보행 습관과 신발 선택은 반복적 자극을 줄여 신경 손상을 늦춥니다. 신발은 너무 꽉 끼지 않는지, 굽이 너무 높은지 확인하세요.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하나 주목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환자는 발의 미세한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감염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환자의 상처 치유 능력은 정상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물집이나 굳은 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발을 확인하고 작은 상처라도 소독하고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학문적 논쟁을 다시 언급하자면 어떤 연구진은 비타민과 영양보조제가 신경 재생을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연구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합니다. 저는 보충제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될 순 없다고 보지만 개별 환자의 영양 상태와 임상 지표를 고려해 보조 요법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의 하루 일과 중 어느 순간에 발을 가장 소홀히 대고 있나요? 그 순간을 바꾸는 작은 행동이 다음 달 당신의 감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짧은 유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나 공유를 통해 다른 분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보이지 않는 혈관의 붕괴 과정을 통해 왜 발끝 문제가 전신의 위험 신호인지 더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 발끝의 감각 변화가 전신의 경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더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과 산소를 전달하는 아주 미세한 관입니다. 과학적 사실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되면 단백질과 단기 결합해 최종 당화산물 HES를 만들어 혈관벽을 딱딱하게 하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직에 누적되어 신장, 눈, 심장, 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혈관은 매일 아주 작은 손상과 회복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혈당의 잦은 급등과 급락은 이 회복 과정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놀랍게도 연구들은 평균 혈당 수치보다 변동성이 클 때 혈관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고합니다. 정상 범위 안에 머물러도 급격한 기복이 계속되면 혈관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즉, 안정성이 곧 보호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혈관 붕괴의 초기 단계는 미세한 염증과 혈류 저하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아직 없을 때도 혈관 내부에서는 점차적으로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작은 혈전이나 미세한 누수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엔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와 더불어 일상의 신호를 주에 깊게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순간, 소리 없이 진행되는 문제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무엇을 먼저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 활발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혈당 자체를 가능한 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혈당을 낮추면 염증과 AGE 생성이 줄어들어 장기적 합병증 위험이 낮아진다고 봅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혈압과 지질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 규칙적 운동 같은 다요인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 다요인 중재가 심혈관 사건을 더 잘 줄였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두 접근이 경쟁적이기보다 상호 보완적이라고 봅니다. 혈당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혈압, 지질, 생활 습관 관리를 병행해야 최적의 보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보세요. 만약 당신이 최근에 가벼운 눈의 흐림, 잦은 피로 혹은 숨이 차는 느낌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로잡으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간 유도. 당신이 지금 기억하는 작은 불편함 하나를 메모해 보세요. 작은 행동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때 단백질과 섬유질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의 상승 속도를 완화시키고 이는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루에 30분 가벼운 걷기나 저항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하고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리적 활동은 혈관을 부드럽게 자극해 혈류를 개선하고 혈관벽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은 혈관 건강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생활의 질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잘 잠을 자며 작은 상처도 잘 회복됩니다. 반대로 혈관 손상이 진행되면 시력, 신장 기능, 심장 기능 등 삶의 핵심 요소들이 하나씩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방은 곧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루 중 어떤 순간에 숨이 가쁘거나 시야가 흐려지나요? 작은 신호를 인식하는 능력이 당신의 가장 큰 방패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식사 순서가 만든 큰 차이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법과 실험 가능한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단순하지만 혈관에 주는 부담을 즉시 줄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식탁에서 같은 재료를 보지만 그 재료를 먹는 순서 하나가 혈당과 혈관에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학적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위 배출이 느려지고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고 인슐린 분비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 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낮아집니다. 이 단순한 원리만으로도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무조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먹는 순서와 식사 패턴에 따라 혈당 곡선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야채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사람은 빵이나 밥부터 먹는 사람보다 식후 혈당 피크가 낮습니다. 즉, 음식의 종류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큰 영향을 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식사 순서의 실효성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식사 순서가 단기적인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인 체중 감량이나 대사 개선에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식사 순서가 반복될수록 식습관 자체가 바뀌고 결국 장기적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임상 경험으로 보면 두 관점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혈당 급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식습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한 매우 간단한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둘째, 단백질을 채소 다음에 섭취하세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식사 중간중간 물을 조금 마시는 것도 흡수 속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됩니다. 만약 외식을 하거나 음료를 마셔야 한다면 단 음료 대신 무가당차나 물을 선택하세요. 이 기본 규칙은 집에서도 외출 시에도 쉽고 즉시 적용 가능합니다. 짧은 실험을 해볼까요? 오늘 점심 한 끼만이라도 먼저 샐러드나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먹은 뒤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그리고 식후 1시간과 2시간의 기분과 졸음, 에너지를 비교해 보세요. 이 작은 실험이 당신의 몸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미니훅, 한 끼 실험으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식사 속도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천천히 씹고 충분히 침과 섞어 삼키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과식이 줄어들어 총 섭취 칼로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빨리 먹으면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오르고 포만감 신호가 늦게 도달해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씹는 속도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 혈당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점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소 식사할 때 채소는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밥이나 면을 먼저 드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오늘부터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잠깐 부탁드릴게요. 이 방법이 도움이 되면 좋아요나 공유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아침 예습분, 루틴의 과학적 구성과 실제 동작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그 루틴은 간단하지만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의 첫 10분은 당신의 하루와 몸의 대사 리듬을 재설정하는 작은 기적입니다. 연구는 짧은 규칙적 신체 활동이 인슐린 민감성을 즉시 개선하고 포도당을 빠르게 근육으로 끌어당겨 혈당 급등을 완화한다고 보여줍니다. 당신이 아침에 10분만 움직이면 그날의 식후 혈당 피크가 낮아지고 하루 전체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과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 하나가 많은 환자에게 현실적인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루틴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1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고 4분 걷기 또는 제자리 뛰기,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심박수를 올린 뒤 3분 스쿼트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대근육을 자극합니다. 마무리로 2분간 깊은 호흡과 가벼운 손발 마사지로 혈류를 촉진하세요. 이 순서는 근육을 활성화하고 포도당 흡수를 돕는 동시에 혈관에도 온기와 탄력을 제공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보호가 됩니다. 놀랍게도 아주 짧은 고강도 간헐 운동, 20초 전력 걷기 후 40초 완화 운동을 몇 차례 반복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당신이 시간이 거의 없을 때는 이러한 방식이 훌륭한 대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10분을 매일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30분 하는 사람보다 대사적 이득을 더 빨리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상을 꾸준히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루틴의 정확한 구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유산소 위주가 혈당에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전문가는 근력 운동이 근육량을 지키는데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두 접근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침 루틴은 유산소와 저항성 동작을 짧게 섞어 근육과 심혈관을 동시에 깨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 방법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멈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침대에서 바로 휴대폰을 보는 습관이 있다면 그 10분을 활동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전환이 당신의 혈당 그래프를 바꿉니다. 지금 바로 상상해 보세요. 아침 공기 속에서 가볍게 걷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요. 그 느낌이 하루 종일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줍니다. 짧은 전환 질문. 만약 지금 당장 실분을 투자하면 한 달 뒤 당신의 아침 에너지와 혈당 안정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실행 팁 몇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루틴을 같은 시간에 하세요. 신체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둘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무릎이 불편하면 스쿼트를 낮게 하거나 의자 일어나기를 선택하세요. 셋째, 속도보다 일관성을 택하세요. 천천히라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기록을 남기세요.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오늘 10분에 뗐는가를 표시하면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아침 활동이 식욕 신호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활동 후에는 포만감 신호가 더 잘 작동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하루 총
칼로리 섭취를 조절해 혈당 변동성을 낮춥니다. 간단한 행동 하나가 연쇄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작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아침 10분 루틴을 시도해보세요. 첫 3일은 적응기입니다. 4일째부터 몸의 반응을 메모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에너지, 졸음, 식후 기분 변화를 관찰하면 무엇을 조절해야 할지 보입니다. 이 루틴은 약이 아니지만 약과 함께 한다면 합병증 예방에 강력한 보조제가 됩니다. 이 방법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다른 분들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간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에 대해 살펴보며 피곤함 속 수문관 문제를 어떻게 읽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은 조용한 일꾼입니다. 당신이 피곤을 호소할 때 흔히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지만 간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과학적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간은 혈당과 지방 대사를 조절하며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간에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지방 축적은 염증을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 간 기능 수치, 간 효소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조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에 조용한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직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은 간 문제는 술을 많이 마신 사람에게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NAFLD는 음주량이 적은 사람에게도 흔히 나타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체중이 정상이라도 내장 지방이나 근육 감소가 있다면 간에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생활 습관과 체성분이 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임상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인데도 괜찮을까요? 답은 복잡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ALT, AST 수치가 정상 범위여도 초음파나 파이브로이 스캔 같은 영상 검사에서 지방간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혈액 검사만으로도 충분한 선별 검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학계의 논쟁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광범위 인구를 대상으로 어떤 검사 전략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가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혈액 검사와 위험 요인이 있으면 추가 영상 검사를 권합니다. 이유는 조기 발견이 생활 습관 개입의 성공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간이 보내는 일상적 신호들을 살펴봅시다. 계속되는 피로감,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무기력, 소화불량, 우상복부, 오른쪽 갈비 아래의 미묘한 불편감, 그리고 소변색의 변화는 간을 의심했대 볼 단서입니다. 또한 피부가 가려워지거나 잦은 멍, 손바닥이 붉어지는 증상도 간 기능에 미세한 이상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흔하지만 그 조합이 중요합니다. 하나씩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여러 증상이 반복되면 간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간을 보호하는 핵심은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과도한 과당, 특히 설탕 급료를 줄이세요. 과당은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저강도 활동과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세요. 근육이 많으면 포도당을 더 잘 쓰고 간으로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는 대사 불균형을 촉발합니다. 여기서 작은 실험을 제안합니다. 일주일 동안 설탕급료와 간식을 하루 하나로 제한하고 매일 가벼운 걷기 20분을 실천해보세요. 일주일 뒤 피로도와 소화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메모하세요. 미니훅. 작은 제안 하나가 보름 내에 에너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당신에게 간의 반응을 직접 보여줄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의학적 논쟁을 하나 더 던지자면 간에 좋은 보조제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일부 연구는 특정 영양소가 간 염증을 줄인다고 보고하지만 다른 연구는 증거가 제한적이라 신중한 접근을 권합니다. 저는 보조제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와 활동을 먼저 바꾸는 것을 우선합니다. 필요시 혈액검사 결과와 증상에 따라 맞춤형 보조를 검토하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은 요즘 피로를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고 있지 않나요? 그 생각을 멈추고 작은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메모를 하나 하세요. 지난달보다 피로가 늘었는지, 소변색이 진해졌는지, 혹은 배의 불편감이 반복되는지를 적어보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정상 체중 속 숨은 지방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체중계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함께 살펴보고 실용적인 검증 방법과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체중계 숫자가 정상이라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사실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체중만으로는 내장 지방과 근육 분포를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몸무게라도 근육이 적고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대사 위험이 더 높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서서히 줄고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합병증의 위험을 키웁니다. 반직관적인 한 가지는 슬림해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마른 체형이라도 복부둘레가 커지거나 허리 엉덩이 비율이 나쁘면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근육 감소는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은 포도당 소비의 주역이라서 근육량이 줄면 당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즉, 체중이 변화하지 않아도 체성분의 변화가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의학계에서는 체성분을 측정하는 최적의 방법에 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덱사나 복부 CT 같은 정밀 검사가 정확도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쪽은 비용과 접근성을 고려해 허리둘레와 BMI 같은 간단한 방법도 유용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두 접근을 조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위험군이거나 증상이 의심되면 정밀 검사를 권하고 일반적인 선별은 간단한 측정으로 시작하세요. 간단한 실용 팁을 드리면 허리둘레를 정기적으로 재세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0cm를 넘으면 내장지방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아침에 착용한 바지에 허리감이 느껴지거나 옷이 갑자기 타이트해졌다면 체중계 숫자 변화보다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당신이 일상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도구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체중 감량만으로는 근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근육이 먼저 빠지면 대사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일 때는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장기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지금 잠깐 멈춰보세요. 거울 앞에서 허리선을 관찰하거나 바지를 입었을 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감각이 당신의 체성분 변화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으로 허리 주변을 만져보면 단단한 근육과 부드러운 지방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적 관찰은 숫자 검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 2.3회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가벼운 덤벨을 이용한 팔 운동, 스쿼트 변형 등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몇 끼니 적절히 섭취하세요. 생선, 두부, 콩류, 계란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셋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짧은 걷기를 자주 하세요. 이 세 가지는 근육을 지키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들 사이의 또 다른 논쟁은 어떤 운동이 더 우선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유산소 운동이 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 다른 이는 근력 운동이 근육을 지켜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병합할 것을 권합니다. 짧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번갈아 하면 즉각적인 혈당 개선과 장기적 근육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 하루에 20분을 정해 근력 중심의 활동을 해보세요. 스쿼트 3세트, 의자 일어나기 3세트, 아침 스트레칭을 포함하세요. 시작. 전과 2주 뒤 허리둘레와 몸의 느낌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은 체중계 숫자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매일 조금씩 몸의 감각을 체크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에 알려 다른 분들도 함께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도와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약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며 약물과 생활 습관의 조화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혈당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있을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 먹으며 나는 관리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적 사실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는 혈당과 혈압, 지질 수치를 조절해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같은 합병증 위험을 확실히 낮춥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의사가 지시한 대로 복용하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약은 숫자를 조절하는 데 뛰어나지만 당신의 생활 리듬, 근육의 상태, 혈관의 탄력, 수면의 질, 스트레스 반응까지 대신 바꿔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약을 잘 먹고 있는데도 밤늦게 단 음식을 자주 먹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혈관과 신경에는 여전히 부담이 쌓입니다. 숫자는 어느 정도 맞춰지더라도 몸의 기초 체력과 회복력은 여전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늘 논쟁의 초점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철저한 약물 조절만으로도 대부분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입이 이루어질 때 합병증 감소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대규모 연구에서 약을 잘 복용하면서도 운동 식습관 금연 체중 관리를 병행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사건과 사망률이 더 낮았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봅니다. 약은 필수 조건이고 생활 습관은 결정적인 추가 조건입니다. 둘 다 있어야 퍼즐이 완성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약은 혈당을 낮춰주지만 근육 자체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근육이 적으면 포도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창고가 부족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약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마치 물을 아무리 줄여도 바닥이 넓게 새고 있는 탱크와 같습니다. 근육을 늘리고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함께할 때 약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도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 조절이 이상하게 들쭉날쭉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약의 용량만 계속 올리다 보면 부작용 위험은 커지고 삶의 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을 함께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미니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 한 달간 잠들기 전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일주일 동안 운동다운 운동을 한 날이 며칠이나 되나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단 음식이나 음료에 의존하는 순간이 자주 있지 않나요? 이 질문들에 그렇다가 많다면 약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생각보다 크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약을 먹는 시간에 짧은 행동을 하나 붙여보세요. 아침 약을 먹고 5분 스트레칭, 저녁 약을 먹고 10분 걷기. 약 복용과 다시 생활 루틴을 묶으면 깜빡 잊을 일도 줄고 행동도 자동화됩니다. 이렇게 약이 생활 변화에 알람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 여성분이셨는데 혈당약과 혈압약을 성실히 드셨습니다. 수치도 나쁘진 않았지만 발 저림과 잦은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약을 바꾸지 않고 단 3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첫째, 저녁 9시 이후 간식 끊기. 둘째,
약 먹고 15분 걷기. 셋째, 일주일에 2번 의자 일어나기, 운동 3세트. 3개월 뒤 혈당 변동 폭이 줄고 발 저림이 완화되었으며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도 생활이 달라지니 몸이 다르게 반응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의 효과에 대해 얼마나 과학적으로 입증됐느냐는 논쟁이 계속됩니다. 일부 연구자는 생활 습관 개입의 효과가 사람마다 달라 통계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일수록 효과가 크다고 보고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완벽한 연구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신이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부터 시작하길 권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약이 내 건강의 전부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약을 도와줄 내 행동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합병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이 할 수 없는 영역, 근육, 혈관 탄력, 수면, 스트레스, 식사 패턴을 채워 넣는 건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작은 행동 하나를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그 행동을 약과 함께 연결해 보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50대 이후 근육의 결정적 역할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왜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는지, 그리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육 보존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 봅시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까지 우리는 약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즉 생활 습관과 몸의 기초 체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 바로 근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학적 사실 하나부터 짚고 갈게요.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혈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인슐린이 포도당을 근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 잘 작동할수록 혈당은 안정되고 합병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근육량이 유지되느냐, 줄어드느냐는 단순한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 합병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대 중반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5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빨리 오르고 오래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이 정도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몸이 버거워하지? 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단지 나이 탓이 아니라 근육의 변화를 몸이 말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을 하나 소개할게요. 어떤 연구자들은 근육량 자체의 크기보다 근육의 질, 즉 근육 안의 지방 침착과 염증 정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근육이 있어도 지방이 많이 껴있고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대사적 이득이 적다는 거죠.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우선은 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절대량이 줄어드니 먼저 양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질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두 입장이 모두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근육을 잃지 않는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과 질은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허벅지가 후들거리는 경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무릎을 짚게 되는 순간,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쉽게 아픈 느낌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근육이 예전만큼 당신을 지탱해주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혈당이 높은 상태가 겹치면 근육 안으로 포도당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속에 남아 장기를 괴롭히게 됩니다. 여기서 작은 미니 훅을 하나 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주 2, 3회만이라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시행한 중년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생과 합병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써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물병을 이용한 팔 운동 같은 간단한 동작도 지속되면 근육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아직 쓸 일이 많으니 떠나지 말라는 메시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물론 20대처럼 금방 늘어나진 않지만 자극을 주면 근육은 여전히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은 이 시기야말로 근육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관절을 보호해주고 혈당을 받아주는 마지막 든든한 아군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어떤 운동을 우선해야 하나를 두고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심폐 기능을 위해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강조하고 다른 전문가는 근육 유지가 핵심이라며 근력 운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당뇨 합병증을 걱정하는 50대 이후라면 유산소와 근력을 반반 섞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하루 30분이 있다면 15분은 걷기나 가벼운 계단 오르기로, 15분은 의자 일어나기, 스쿼트 벽, 밀치기 같은 근력 동작에 쓰는 식입니다. 이 조합이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돌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앉아있는 시간과 움직이는 시간 중 어느 쪽이 더 긴가요? 하루에 몸이 좀 힘들다고 느낄 만큼 움직이는 순간이 있나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지금 근육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떠나지만 조금만 자주 쓰면 다시 당신 곁에 머물러 줍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제안할게요. 첫째, 의자 알람을 만드세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의자에서 10번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세요. 둘째, 계단 한 층 원칙을 세우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한 층 정도는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깨워주세요. 셋째, 팔 근육 3분을 추가하세요. 물병 2개를 들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16번씩 하루에 2세트만 해보는 겁니다. 이 3가지를 한 달만 꾸준히 하면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 힘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 변화가 바로 근육이 보내는 감사 인사입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의 근육과 혈관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 몸에서 지금 가장 약해진 부분은 어디일까? 내 근육에게 오늘 어떤 작은 일을 맡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당뇨 합병증을 막는 가장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쌓아온 변화들이 어떻게 당신의 생활 흐름 전체를 바꾸는지,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작은 전환점 하나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희망의 그림을 함께 그려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당 숫자, 발끝의 감각, 혈관, 간, 근육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눴습니다.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결국 핵심은 생활의 흐름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모여 당신의 1년, 5년,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과학적 사실 하나를 다시 상기해 볼게요. 연구에 따르면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 습관 요인을 3가지 이상 동시에 조금씩 개선했을 때 단 하나만 바꾼 사람보다 심혈관 사건과 당뇨 합병증 위험이 훨씬 더 크게 줄었습니다. 즉,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여러 방향의 변화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분이 이 지점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너무 많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것 하나가 뭔가요? 놀라운 점은 가장 쉬운 변화와 하나가 나머지를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9시 이후 간식 안 먹기 라는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면 수면의 질이 조금 좋아지고 아침 피로가 줄며 아침 활동을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침 10분 루틴을 시도할 여유가 생기죠. 이렇게 하나의 변화가 다음 변화를 부르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생활 흐름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겁니다. 학계에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식단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포도당의 직접적인 공급원을 줄이고 조절하면 혈당과 지방대사 전체가 개선된다는 근거가 있죠. 반면 다른 연구자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운동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식욕 조절과 수면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답은 당신에게 제일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한 것부터 당신의 성향과 환경에 맞는 출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감각적으로 상상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인가요? 이미 지친 느낌인가요? 아니면 오늘은 조금 괜찮겠다 라는 여유가 있나요? 잠깐 눈을 감고 하루의 흐름을 영화처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시는 장면, 간단한 스트레칭,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먹는 모습,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자신의 뒷모습, 그 장면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혈관과 근육, 간과 신경을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여기서 작은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에 단 하루 건강을 위한 실험의 날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그날 하루만큼은 식사 순서를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로 지키고 식후 10분 걷기를 실천하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누워보는 겁니다. 단 하루의 실험이지만 그날 몸이 어떻게 다른지 느끼면 이걸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려볼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합병증을 막기 위한 작은 전환점은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의 한 번의 선택, 먼저 무엇을 먹고 얼마나 천천히 씹을지, 아침과 저녁의 짧은 움직임, 5분, 10분이라도 몸을 깨우는 시간, 피곤함을 대하는 태도, 나의 탓이 아니라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자세, 약을 먹는 순간을 생활 변화의 신호로 쓰는 지혜. 과학적으로는 거창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 행동은 아주 소박합니다. 여기서 조용히 당신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단 하나만 고르라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저녁 간식? 아침에 10분? 식사 순서? 아니면 잠드는 시간? 그 하나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내일을 바꾸고 내일이 모여 한 달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의사로서, 그리고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증이 크게 진행되기 전에 혈관과 신경이 아직 회복력을 갖고 있을 때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심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 앞으로의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6개월, 1년 뒤의 당신입니다. 식탁에서 급하게 먹지 않고 한 번 더 씹는 당신. 약을 먹고 소파에 눕는 대신 10분만 걸어보는 당신. 피곤할 때 괜찮겠지. 넘기지 않고 몸에 신호를 메모하는 당신. 그 모습이 그려지나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작은 전환점 후의 당신입니다. 만약 이 여정이 혼자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도 같은 길 위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댓글로
나는 오늘 이것부터 바꿔보겠다고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약속을 남기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댓글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부드럽게 정리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평생 보호 계획을 차근차근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선명해지도록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무리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까지 함께 걸어오셨네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 편입니다. 혈관도 신경도 간도 근육도 모두 조금만 더 나를 잘 써달라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당신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설명만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한 메시지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혈당 숫자만이 아니라 발끝의 감각, 혈관의 탄력, 간의 피로, 근육의 힘, 그리고 당신의 하루 흐름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과학적 사실 하나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생활 습관을 조금이라도 개선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10년 뒤 심혈관 사건과 합병증 발생률이 분명히 낮았습니다. 조금이 모여 크게를 만든다는 데이터는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전히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합병증의 위험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60대라도 누구는 혈관과 신경이 비교적 튼튼하고 누구는 이미 여러 장기가 지친 상태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오랜 시간 반복된 생활의 패턴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큰 희망이기도 합니다. 패턴은 언제든 조금씩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계속됩니다. 유전이 더 중요하다. 환경과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서로 다른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두 입장이 모두 인정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은 바꿀 수 있고 그 변화가 실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영역에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도착한 결론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를 다시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예전처럼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드는 대신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천천히 5번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해봅니다. 심장은 조금 빨리 뛰고 다리는 아, 나를 쓰는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아침 10분 루틴의 시작입니다. 점심 식탁 앞에 앉았을 때는 어떨까요? 예전처럼 밥부터 퍼서 입에 넣는 대신 눈앞의 반찬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야채를 먼저, 단백질을 그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순서를 바꾸는 그 몇 초의 망설임이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바꾸고 혈관에 닿는 파도를 한층 잔잔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먹어볼까 하는 가벼운 시도가 당신의 당뇨 합병증 위험을 조금씩 뒤로 미룹니다. 저녁이 되어 약을 손에 들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동안은 약을 삼키고 바로 소파나 침대로 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 약 먹고 10분만 걸을까? 집 안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해도 좋고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돌아도 괜찮습니다. 다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 무게를 지탱하는 건 어제보다 단단해진 근육입니다. 약이 혈당을 맞추는 동안 당신의 움직임은 혈당이 흐르는 길, 혈관과 근육의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피곤이 몰려올 때 예전 같으면 나이 들어서 그러지 뭐 하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한 번 더 마음속에서 질문해 보세요. 이 피곤함은 혹시 내 간이나 혈관이 보내는 신호 아닐까? 당신이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몸과 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일부터는 물을 조금 더 마셔보거나
설탕음료를 한 잔 줄여보거나 잠드는 시간을 30분만 앞당겨보는 선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작은 수분 수면 조정이 대사 균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몸은 당신의 이런 자그마한 배려를 꽤 빠르게 기억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아주 짧게 정리해 볼게요. 당뇨 합병증을 막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혈당 숫자만 보지 말고 몸의 신호를 함께 보기. 발끝의 감각, 피로, 시야, 상처, 회복 속도. 식사 순서와 속도를 조금 바꾸기.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천천히 씹기. 아침과 저녁, 짧은 움직임을 붙이기. 아침 10분 루틴, 약 먹고 걷기. 근육과 간을 지키는 반복적인 생활 만들기. 주 2에서 3회 간단한 근력 운동, 설탕음료 줄이기. 약은 기본, 생활은 결정적인 덧셈으로 이해하기. 이 중에서 오늘 당신이 고를 것은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과학적 연구들이 보여주는 공통 메시지도 결국 이겁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꾸준히 바꾸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은 어떤 한 가지를 바로 해보시겠습니까? 저녁 간식을 끊는 것일 수도 있고, 취침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일 수도 있고,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발을 잠깐 들여다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선택이든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알맞은 출발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혼자라서 두렵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채널을 하나의 진료실 겸 응원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당신과 비슷한 나이, 비슷한 걱정을 가진 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결심을 나누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경험은 다시 당신의 내일을 지지해 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도전을 함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7일 작은 루틴 챌린지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식사 순서를 지키거나 아침 10분 루틴을 시도하거나 저녁 9시 이후 간식을 끊거나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만 골라서 해보는 겁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빠짐없이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내 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마음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식사 순서를 바꾸겠다. 나는 약 먹고 10분을 걷겠다. 나는 밤 늦은 간식을 줄이겠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제 건강을 위해 작은 걸음 시작합니다. Day 1 7 챌린지 시작.